네, 그 23년도에 슬램덩크가 한 49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했고요.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지난주에 개봉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250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우리 네. 건진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이 본 영화 1등에 지금 지난주에 달성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체 이 오타쿠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서브컬처가 어떻게 메인스트림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자칭 먹을, 제가 보기에는 오타쿠신데 에이벤처스 신형님을 모셔봤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그 에이벤처스라는 벤처 투자사에서 지금 심사역으로 근무를 했고요. 지금 근무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좀 주로 소비재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뭐 투자했던 것들은 뭐 2020이라는 K뷰티 수출하는 회사, 뭐 팬딩이라고 팬덤 플랫폼, 서브컬처 플랫폼, 그리고 부스터즈라는 뭐 소비재 회사 이런 것들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단도직입 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면은 혹시 오타쿠신가요? 저는 머글입니다. 일단 먹을 뜻부터 알려주시죠. 머글이라는 말이 오타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글은 비오타쿠를 머글이라고 하죠. 저는 비오타쿠입니다. 네. 그래도 그러면 오타쿠는 아니시라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일본 애니나 이런 서브컬처 쪽을 잘 아시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그래도 좀 경험을 갖고 계신지, 한 취향을 갖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은 뒤에 질문들을 이끌어가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들 중고등학생 때 뭐 원나블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보시는 것처럼 저도 독서실에서 만화책 빌려다가 보고 그 당시에 재밌게 많이 봤었고, 대학생 돼서는 저는 조금 딥하게 들어갔던 건 그 일본 뭐 게임 IP 회사 같은 곳들, 스퀘어닉스 같은 데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IP 공부, 일본어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중적인 애니들 위주로 좀 많이 접하면서 최근에 제일 히트작들 영화관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머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름되면 알 법한 애니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전생했더니 슬라임이 된 건에 대하여, 아니면 뭐 귀멸의 칼날, 네. 그 귀멸의 칼날, 주술의 전, 그 진격거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최애 네. 아이, 뭐 괴수파로 단다단, 뭐 사카모토 많이 보긴 네. 했는데 골고루 네.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답이 잘 됐네요. 알았습니다. 대답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신 것 같고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너무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 지금 일본 애니가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좀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똑같이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했고 10년, 2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되게 낯선 현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소위 오타쿠들의 서브컬처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대중화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OTT. OTT가 네. 좀 그 애니 전파에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특정 IP들이 이렇게 그 안에 승행을 했다. 두 번째는 작화력이 되게 좋아졌다. 애니메이션의 작화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랑, 세 번째는 요즘 저희 세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특수성하고도 잘 맞는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 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홍련의 화살이라는 OST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혹시 아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 이제 2013년에 애니 1기가 방영이 됐어요. 그때 좀 초대박이 났고, 진격의 거인은 원래 만화로도 2009년부터 한국에서 좀 인기를 끌어오던 작품인데 2013년도에 그 작품이 나오면서 진격의 거인 애니가 진짜 고퀄리티로 나왔다라면서 좀 입소문을 엄청 탔는데, 그 뒤로 이제 2010년대부터 한국에서 OTT 플랫폼들이 이걸 유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네. 이제 왓챠가 처음에 이제 진격의 거인을 좀 유통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 뒤에 네. 넷플릭스, 그거 아시겠지만 뭐 라프텔이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골고루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넷플릭스가 뭐 카케구루이라든지 아니면 데빌맨 메이 크라이라든지 데빌맨 크라이 베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넷플릭스가 그런 IP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좀 키워보자 이런 역할을 좀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대박이 났던 게 지금 이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에요. 네. 귀멸의 칼날 1기가 대박이 나면서 이제 좀 입소문들을 많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는 만화책은 대박이 나지 않았었어요. 만화책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좀 대박이 났었고, 유포터벌이라는 제작사에서 이걸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좀 OSMU가 잘 됐던 케이스들에 기반해서 OTT 플랫폼을 잘 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귀멸의 칼날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최근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1기 작품이 2019년에 그런 식으로 나왔고, 2020년, 2021년도에 무한열차라는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해요. 이 무한열차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저희 코난이나 도라에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리지널 IP가 아니라 외전 형식으로 극장판을 개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원작 스토리에 충실한 작품으로 개봉이 됐던 첫 이제 대박 작품이 이제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이었습니다. 그게 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관객을 모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대박이 나서 일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이 내놓은 경제 효과가 2조 원 정도라고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에 일본 뭐 검도학원 예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이 좀 많았을 정도로 귀멸의 칼날은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10년대 이후에 어떤 작품들이 보면 OTT나 아니면 극장에서 공개해서 방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화력이 되게 뛰어났었던 부분들이 좀 일단 첫 번째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OTT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일본 애니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 혹은 일본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닌 건가요? 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면 이건 저도 조금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크런치롤이나 넷플릭스, 애니플렉스 같은 데서,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 같은 데서 본격적으로 일본 애니 IP 제작사들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0년대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는 게 서양인 오타쿠들이, 저와 달리 오타쿠들이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리액션 비디오 같은 거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한 덕력이 좀 더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이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네. 지금 최신 애니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제일 일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포켓몬스터를 제가 도쿄에 갔다가 포켓몬 센터에 갔는데 다 서양인들이더라고요. 서양인들이 다 가방 메고 옷 입고 포켓몬 물품 사러 줄 막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좀 일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내수 시장 자체가 사실 콘텐츠 쪽 잘 아시다시피 내수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내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 부분이 파이가 되게 커 보이는 건데, 글로벌하게도 이미 어느 정도 그게 확고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대박이다, 파급 효과라고 안 하는 게, 내수 자체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애초에 규모 때문에 일정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인 반향을 이렇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K-pop 데모넌터스는 좀 다른 측면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한 거니까. 말고 다른 애니들은 그냥 항상 스테디셀러로 좀 어떤 장르로서 자리를 해외에서 잘 잡았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한국 시장으로 앵글을 다시 가져오면은, 사실 한 10년, 20년 전에 저희 학창 시절 때는 오타쿠가 한때는 비하적인 단어처럼 이렇게 쓰였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일본 애니 본다라는 게 완전 사람들이 다 열어놓고 막 다 모두가 얘기하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뭐 어떤 또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그게 아까 이제 사실 제가 마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까 작화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격의 거인하고 귀멸의 칼날, 뭐 주술의 전, 체인소맨 이런 것들이 작품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좀 반향을 많이 갖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OTT가 되게 좋아요. OST가 되게 좋아요. OST를 들어오면 노래를 그냥 평소에 다니면서 들을 수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노래가 좋아지고, 그리고 작품의 작화력 자체가 되게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진격의 거인이라는 IP가 있어요. 그 안에는 입체기동이라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입체기동이 3차원의 공간에서 되게 다양한 몸의 움직임으로 적들을 쓰러뜨리는 기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제 애니 작화에서 액션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격이 좀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OTT들이 IP사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CG를 애니메이션에 작업하는 게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게 2010년대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부에 말씀드렸던 2013년 징계거인이 대박이 났던 것도 그런 어떤 작화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귀멸의 칼날이 대박이 나는 것도 실제로 그 만화 원화를 보시면은 그렇게 작화 초기가 좋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점점 좋아지긴 하지만 원작 작화에 비해서 애니메이션이 훨씬 좋습니다. 3컷 정도의 액션씬을 30초에서 1분 정도로 늘려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고요. 이게 콘텐츠로서 영화 CG나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한테 좀 더 웅장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사화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실사에서 보여준 액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애니메이션이라는 2D의 포맷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각적 충격을 좀 더 극대화했기 때문에 이런 작화력에 우리가 좀 더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는 게, 그 최근에 이제 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뭔가 좀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게 많이 안 느껴질 때, 이 애니메이션들이 주는 어떤 감성적인 측면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그 아크 에네미가 있으면 그 아크 에네미를 뚫고 지나간다라는 그 이겨낸다라는 감성이 있고, 뭐 징계의 거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공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느껴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성들을 좀 많이 건드리는 식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가 대중적으로 소비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올라갔다. 그리고 스토리라인이나 그런 감성 같은 것도 사실은 대중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그 센티멘트를 만들었다. 그 공감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게 지금 이게 그냥 소수 인원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인원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퀄리티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는 더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를 조금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그 1990년대, 80년대 애니메이션 원화가 애니메이션 작품이 훨씬 뛰어나요. 예를 들면 아키라라는 작품이 대표적인데요. 그게 이제 일본 버블 경제 시기 마지막 작품이라고 불리는데, 이 애니메이션 작화라는 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투입이 됩니다. 손이 엄청 들어가고요. 다 하나하나 그려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작화 자체가 그 버블 경제가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원나블 애니메이션들의 퀄리티가 작동이 좀 시작이 됐던 거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2010년대 작품들은 투자를 받고 CG를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작화력이 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같은 경우만 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유프터블 제작사에서 현실적으로 2, 3년 안에 이걸 작업하기 어렵다라고 했더니 투자사가 모든 노동력을 이쪽에 투입하고 우리가 관련된 그래픽 카드나 리소스를 전부 사줄게라고 하면서 그 렌더링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결국은 그 K-pop 데몬 헌터스 같은 것들이 좀 대박을 쳤던 이유도 그 자본력의 차이가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네. 결국 시장이 커지고 다시 자본이 투하되고 이러면서 점점 선순환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또 이제 이어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최근에 뭐 용산 아이파크몰에 가도 똑같고 잠실 롯데몰에 가도 똑같은데 거기에 온갖 그 애니 관련 굿즈를 파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순히 작품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를 하는 형태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거는 또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D IP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단점이 이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굿즈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같은 애니메이션을 봐도 서로 다른 어떤 재해석과 최애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제품을 특전이라든지 한정판이라든지 구하기 위해서 그 오픈런을 한다라든지 이번에 귀멸의 칼날 사전 상영회를 가서 특전을 받는다든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저는 사행성하고 소확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의 눈에는 비싼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투입하는 어떤 소비자의 입장에선 이 돈이 큰 돈이 아니면서 내가 이걸 만족하는 굿즈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차의 특징은 뭐든지 뭐가 남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뭘 뽑든지 굿즈가 떨어져요. 아무것도 안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방이 막혀있는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꽂혀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약간 이게 안 좋게 흘러갈
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일본의 소비 오타쿠 문화는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뭐 이런 부작용들도 겪었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뭔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일본의 문화를 보고서 뭔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런 건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해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일본에게, 그러니까 일본 서브컬처에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기 복제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찐 전문가들이 지금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진격의 거인 이후에 오타쿠 소비자들이 부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진격의 거인이란 작품은 작화도 물론 좋았지만 그 콘텐츠 갖고 있는 IP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건드리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향을 좀 일으켰던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작품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 중에서도 기존에 이제 원나블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만든 것 같은 작품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이야 작화력으로 때려박아가지고 이 원작의 IP 오리지널리티가 조금 훼손 떨어지더라도 이걸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일본에서의 오타쿠 소비자들도 점점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염증을 느끼고 분명히 그거를 안 찾기 시작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이슈가 있는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말씀드려야 될 건 사실 한국 시장에서도 그랬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웹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웹툰에서도 보면 스튜디오들이 되게 대형화되기 시작하고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는 양산형 작품들이 이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도 최근에 보면은 웹툰 중에서 뭐뭐 하기 아니면은 뭐 환생했더니 이런 것들을 점점 안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복제를 하는 문화적 코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산업적 뷰에서도 이 좀 IP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할 수 있어야 그런 뭐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결국에 버블이 만들어지는 게 뭐 하나가 흥행을 하면은 뭐 BTS가 흥행을 하면은 이제 넥스트 BTS, 제2, 제3으로 가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 컬처 자체가 되게 균질화되고 뭐 재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게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죽게 되는 그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일본이 지금까지는 엄청 성장한 건 맞지만 사실 이 오리지널리티를 계속 높이는 형태로 가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냥 좀 어딘가에 머무를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시기도 하는 거네요. 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귀멸의 칼날까지는 그때 작화력 베이스로 극장판을 대박시킨 레퍼런스로서 계속해서 어떤 퍼스트 무버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차기작들이 저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게 보거든요. 극장판도 챙겨서 보는데 과연 이 정도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IP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명확하게 들어요. 결국은 귀칼 자체가 처음에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그런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지, 스토리의 어떤 완성도 없이 앞으로 작화력으로만 자기 복제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들어볼수록 K-팝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아이돌들도 우리가 뭐 BTS 나오고 나서 지금 뭐 계속 성적은 나와주고 있지만, 그때 깃발 꽂고 나서 그 정도 퀄리티가 계속 올라와 주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컨셉이 나와 주거나 이런 시도가 계속 있어줘야지 산업이 이어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맞습니다. 이거를 일본 애니에서 조금 틀어서 지금 우리나라 K-팝도 말씀 주셨지만은 글로벌에서 보면은 또 이건 니치 시장이고 서브컬처고 오타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지난주 캐데언도 마찬가지고 엄청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양쪽을 좀 잘 아시는 관점에서 보시기에 이런 일본 서브컬처 산업이랑 K-팝 산업을 비교해 보시면은 좀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 것 같으세요? 좀 되게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K-팝에서는 캐릭터가 죽지 않죠. 네, 캐릭터가 네. 살아있죠. 그러니까 네. 그 서브컬처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캐릭터가 죽으면 진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역이 다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애정을 갖고 보는 건데, 아이돌들은 해체를 하시더라도 각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단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뭔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부분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본 서브컬처는 어쨌거나 약간의 음지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캐릭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교훈을 줘야 되는데 교훈보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게 극복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보고 뭐 케이팝 아이돌들의 어떤 뭐 스토리라인 같은 걸 봤을 때는 결국은 다 부수고 이겨내는 게 제가 봤을 때 케이팝의 어떤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좀 철학적,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봤을 때는 서브컬처하고 케이팝은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뭔가 뭐 미디어라든지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케이팝은 뭐 영상, 공연, 뭐 일상생활, 앨범 이런 식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서브컬처는 조금 더 영상이라든지 가상 쪽에 초점이 가 있는 것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브컬처 자체가 일단 애니메이션 IP 그런 제2 그 일본 만화 IP로 좀 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짜 갑자기 궁금한데 서브컬처는 본질적으로 원래 이 서브컬처인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인기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서브컬처를 원래 좋아하시던 분들의 감정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오타쿠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네. 어떻다고 하던가요? 오타쿠 분들은 딱히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요새 그런 건 있죠. 빼앗긴 오타쿠라고 해서 제가 좀 요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좀 인기 많으신 남성 여성분들이 저 애니 좋아합니다. 뭐 애니 뭐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너드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니를 보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종종 아싸인 척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는 봤어도 이 작품 자체가 대중화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그 너의 이름은 터졌을 때 아마 온 세상이 무습이 이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도 귀멸의 칼날 봤어? 야, 그 캐릭터 너무 재밌지 않아? 이런 게 그냥 우리나라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 봤던 사람들끼리 이 철학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쭉 지금 이 산업이 어떻게 좀 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투자자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혹시 투자적 관점에서는 좀 어떤 영역들에 이 가치가 좀 집중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사실 한국의 속성을 갖고 있는 IP라는 걸 제외하고는 제작사나 배급, 뭐 OTT가 전부 그 해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케이팝 코드를, 그 K 문화 코드를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의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이 되게 잘하는 게 옛날에 아이돌도 그랬고 코리오그래피도 그랬고 뭐 뷰티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해서 한국만의 것으로 만드는 걸 되게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배합해서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서의 뷰는 한국이 잘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단적으로 지금 제일 하이브 일어나는 건 당연히 K-뷰티이고 결국은 글로벌하게 그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 아니면 문화 코드들이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한국의 투자 대상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런 것들을 잘 답습해서 한국화해서 잘 팔아내듯이 최근에 K-뷰티도 그런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방문객 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올해 500만 이상 찍을 것 같다고 하고 있고 거기 굿즈들이 전부 품절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그 호랑이 캐릭터라든지 뭐 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잘 수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가 우리나라에 주는 어떤 모멘텀은 이게 막 뭐 다른 걸 뭐 문화 이런 IP 콘텐츠의 역량을 떠나서 이 K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외국인 고객 수요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이건 봐야 된다.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논란이 많아서 최근에. 저는 두 개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애니 말고 만화책으로 강철의 연금술사. 이거는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애니는 제가 봤을 때 진격의 거인 아니면 에반게리온, 귀멸의 칼날 이 세 개 정도를 제일 라이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브컬처가 더 이상 서브가 아니어서 좀 따라잡으려면 좀 봐야 될 것 저희가 같아요. 만화책을 다 보진 않더라도 완독까지 않더라도 최소한 나무위키의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격의 거인은 나무위키로 제가 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 이거는 안 본 눈은 삽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어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지금 사실 귀멸의 칼날 이번 주 이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서브컬처가 엄청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산업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영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뭐 이런 현상들 관련돼서는 또 계속 재밌는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도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님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